실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오히려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지 마시고요. 저축으로 처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를 굉장히 고민하시는데 간단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또 비트코인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비트코인 1억 찍었었죠. 다 찍었죠. 조금 내려온 것 같은데. 좀 내려오긴 했지만 대단합니다, 기세가.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단 폭등한 이유.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 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은 금리와 역외관계에 있는 최극단의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좀 쥐약이고 금리가 낮아지거나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면 급등을 하는 건데 최근에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금리라는 게 이제 2022년도 사실 상승할 때부터 언제 떨어뜨릴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비트코인이 조금씩 상승은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금리 인하가 이제 연준도 올해 하반기 드디어 이제 금리를 그 폭은 아직도 설왕설래가 있지만은 어쨌든 기정사실화된 게 올해는 어쨌든 금리를 낮춘다라는 게 이제 현실화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폭등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폭이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 그러느냐 봤더니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싶어요. 2008년 이후에 세계 경제에 불어닥친 초저금리가 거의 10년 넘게 이어오다가 코로나 때 거의 극에 달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 2년 정도 올해까지 3년째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초저금리에 노출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한 거냐면 이미 초저금리에 중독이 돼 있는 게 아닌가. 한마디로 말하면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일찍부터 반영이 됐고 이제 막 금리 인하가 임박되니까 이게 막 폭발적으로 투기적 자산이 이제 코인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고금리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예상과 달리 많이 올라갔다는 거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초저금리의 장기간에 걸친 노출이 시장에서 고금리에 대한 내성을 만들었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질병만 내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레지스턴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고금리에도 충분히 비트코인이라는 게 투자처가 확실해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도 굉장히 고공행진한 탓에 그 반사 효과, 풍선 효과로 이제 투기적 자산이 코인으로 몰려가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1억을 돌파했는데 1억을 더 돌파하고 막 1억 1000, 1억 2000 갈 거냐에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진짜 부자는 오른 자산보다는 하락한 자산에 관심을 갖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실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오히려 반대로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산시장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주식처럼 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 PBR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실 때는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조정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원화로 한 105만 원 찍다가 9,500, 600까지 떨어졌다. 지금 9,800 정도인 거는 조정이라고 보시지 않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는 사실은 조정은 아니고 이제 기술적인 반등처럼 기술적인 약간 수익 실현? 이 정도에서의 약간 조정인 거고 실제 조정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의 고민, 경조사. 이거 이제 두 가지 고민이죠. 맞아요. 가냐, 마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갈 때 얼마를 하냐가 고민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지금 엄청 친한 친구야. 그리고 자주 만나는 친구, 지인이면 이런 고민 하지도 않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지. 안 가면 그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이제 만난 지 한 1년 아니면 1년은 그래도 요즘 안 만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바쁘다 보면 3년, 5년 됐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 갑자기 문자 딱 하나 온 거죠. 나 결혼한다. 아니면 이제 부고 문자 왔어요. 야, 이럴 때 좀 애매하잖아요. 그냥 사실 이건 어떤 원칙이 없고 본인의 어떤 그 신념, 가치관에 따라 다른 건데 그냥 제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저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기저축이 있고 비정기저축이 있거든요. 정기저축은 뭐냐면 매달 따박따박 자동이체로 정기적금을 드는 그런 저축이 하나가 있고 비정기저축은 뭐냐면은 갑자기 어떤 돈을 쓰려고 마음을 딱 먹었다가 안 나가게 됐어. 그럼 괜히 돈이 굳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를 매달 정기적인 건 아니지만 비정기저축으로 주식을 삽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 핫한 그런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오래 묻어둘 수 있는 주식을 그냥 어차피 써버리려고 했던 돈인데 그냥 이런 가치주를 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비정기 저축 중에 또 하나가 경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축의금 뭐 10만 원, 뭐 부의금 10만 원 낼 때 아까워. 비용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비정기 저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낼 때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아까울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문제는 이 경조사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참 굉장히 독특한 문화인데 상부상조의 제도예요. 상부상조라는 게 뭐야? 내가 돈을 내고 내가 낼 때는 이게 작은 돈이야. 근데 받는 사람은 여러 사람한테 받아서 굉장히 큰 목돈이 되니까 그 어려운 일을 치룰 때 굉장히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언젠가 그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축의금이든 부의금을 보냈던 사람이 나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 말하자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지 마시고요. 저축으로 처리를 하십시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정기적금을 내니까 1년에 1200 저축하는데 가끔 무슨 경조사가 터지면 생각지도 않았던 비정기 저축을 한다. 내가 올해 우리 친구들한테 한 120만 원 정도 비정기 저축을 했구나. 그러면 그 친구들을 내가 평생 인연을 끊지 않는다면 그 120만 원은 언젠가 나한테 돌아오는 미래 저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어차피 나가야 될 돈에 대해서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만 괜히 상할 뿐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비용이 아닌 저축으로 회계 처리를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분이요. 근데 내가 그분하고 인연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 이렇게 좀 소원해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거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분한테 얼마를 축의금을 했고 부의금을 했다는 기록만 남겨놓으면요. 여러분이 까먹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분한테 연락하잖아요. 그분 기억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관계가 소원해져서 지금 몇 년간 안 봤다 하더라도 기억하죠. 기억합니다. 자기가 돈을 받은 건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까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비정기 오늘 저축도 하게 됐구나. 또 비정기 저축도 10만 원 하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셔라. 그리고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를 굉장히 고민하시는데 간단합니다. 그 경조사에 가서 막 너무 축하해주고 싶어, 너무 위로해주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그냥 왔으니까 뭐 안 낼 순 없네 라는 느낌이 드세요? 만약에 안 낼 순 없지 라는 느낌 정도라면 시장에 맞추시면 돼요. 이게 얼마인가요? 예를 들면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 야, 너 축의금 얼마 하니? 너 부의금 얼마 하니? 조사를 쫙 해. 그러면 10만 원이지 뭐. 그래? 그러면 그냥 거기 맞춰주시면 돼요. 요즘에는 5만 원씩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5만 원은 잘 없어요. 그렇게 이제 되는. 근데 보통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지인은 5만 원, 친구는 10만 원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인과 친구의 구분은 뭐냐? 친구는 우리 와이프나 엄마가 이름 알면 친구고 모르면은 지인이거든요. 그럼 5만 원, 10만 원인데 뭐 요즘 하도 물가가 올라서 5만 원 하긴 좀 애매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 시장 평균가에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단 너무 위로해주고 싶고 너무 축하해주고 싶다. 네. 그러면 일반인보다 더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확실해요. 뭐 20, 네. 30. 그건 안 갈 수 없지. 인사는 해야지라면은 시장 평균가에 맞추시고 나는 그 친구를 너무 위로해주고 싶다. 너무 축하해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만 원 다음에는 15는 없어요. 잘 없더라고요. 네, 20을 해야 됩니다. 20을 해야 돼. 2배가 돼야 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그 관념이에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만 원. 그럼 40 있을까요? 40 없습니다. 40은 없어. 50. 그냥 바로 5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다음에 50입니다. 그 이상을 고민하는 분들은 많지 않겠죠. 뭐 50 다음엔 70은 없습니다. 100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고민 거의 안 하실 거라고 보고. 자,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인데 내가 정말 축하해주고 싶다. 너무 정말 위로해주고 싶다. 그러면 20을 하든 30을 하든 하시면 되고 괜히 위로해주고 싶은데 돈이 아까워. 그래서 15를 하거나 25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15 했다 25를 하시면은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은 다 10만 원 했는데 나한테 15만 원 했으니까 너무 이 친구 고맙다가 아니라 역효과가 날 수가 있죠. 20 하기가 좀 아까웠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만 좀 속 시원하게 대표님 얼마 하시나요? 저는 가면 일단 가면 안 친해도 뭐 안 친해도 가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아는 지인들이 있거나 네. 하면 10. 10, 그렇죠. 좀 친해. 그럼 20. 그렇죠. 진짜 친한 사람이야. 30.
30.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은 50이나 100은 이제 가족이나 이제 친척. 그거는 거의 이제 네, 그건 이제 다른 거죠. 혈연 관계 아니고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경조사를 아까워하는 마인드보다는 미래를 위한 비정기 저축이다라고 회계 처리를 하셔라. 그럼 요 질문 하나 할게. 많은 분들이 또 요즘 어려운 게 요즘에는 이 결혼식도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호텔에서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호텔에서 하면 예를 들면 어떤 데는 10만 원, 15만 원 뭐 인당 이제 식대가 막 비싼 데들 있잖아요. 일단 특급 호텔이다. 뭐 롯데, 하이아트, 신라 뭐 이렇게 특급 호텔이다 그러면 일단은 15만 원 이내로 하면은 조금 왜냐면 내가 가서 갖는 그 먹는 게 식대만큼도 못 맞아, 받으니까 맞아. 그래서 민폐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댓글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뭐 그럴 것 같으면 저기 축하를 받지 말지 말이야.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계산으로 따져보면 그렇긴 한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배우자랑 간다 그러면 특급 호텔 간다 하면 최소 30만 원은 해야 되는 거고. 평소 하던 것보다 조금 더 혼자 간다면 20만 원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고. 왜냐면 15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럴 바에는 그냥 특급 호텔에서 한다 그러면 10만 원 더해서 30만 원 해서 그냥 배우자를 같이 데려가서 밥을 먹는 경우가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급 호텔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 호텔들. 그런 경우는 뭐 식사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내외라고 봤을 때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이런 예식장이다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으로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건 괜찮네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친구 결혼식인데 예를 들면 원래 할 거였으면 20이었는데 예를 들면 신라호텔 같이 막 좋은 데서 한 거예요. 그러면 10 플러스에 30을 줘. 그렇지. 근데 내가 내 여자친구나 와이프를 데려간다고 그거 두 명이 안 30 냈다고 욕하진 않거든. 그렇죠. 그거는 꼭 같이 와주면 더 고마워하잖아요. 같이 와주면 더 좋아합니다. 더 좋아하잖아요. 그게 또 기억에 남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더 궁금한 게 청첩장. 어차피 조사는 뭐 이전에 뭐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거니까. 근데 결혼식은 시즌이 청첩장을 있죠, 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띡 하고 카톡만 오면 전 그 결혼식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한테 식사든 뭐 밥자리든 술자리든 보통 가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도 막 당연히 이제 식사도 하고 가서 청첩장도 그러네. 받고 축하도 하고 하는데 결혼 뭐 2주 남겨두고 갑자기 저한테 딱 넘겨. 맞아요. 지금 속으로 뭐지? 그러니까 사실 예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 같으면은 안 가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돼서 안 가면 모르겠는데 요즘은 또 그리고 카톡 같은 데다가 계좌번호로 이렇게 저 축의금 보내달라. 저도 아예 안 가고 그냥 계좌번호 이런 거 보내는 있는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처음에는 야, 이 세상이 좀 그렇다 그랬는데 요즘 그 문화가 됐잖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안 가면 대신에 금액을 조금 줄여서 보내는 것도 아주 안 친한 관계라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진 않을까. 뭐 안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지. 그렇죠. 돈 보내면 고맙지.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더라도 감사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경조사에 관한 제 원칙 중 하나는 저는 경사는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정말 친해도 제가 무슨 사정이 생겼어. 맞아. 꼭 한 시간밖에 안 되니까 맞아. 못 가면 못 간 만큼은 축의금 더 하거나 아니면 좀 덜 친하면 아예 그냥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조사는 좀 덜 친해도 전 가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이건 너무나도 큰 일이기 때문에 좀 경사는 안 갈 수도 있고 바쁘거나 사정이 있는데 조사는 가급적이면 좀 덜 친해도 왔다면 나한테 그 하루 정도의 시간은 내가 누군가를 이제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어떠세요? 맞습니다. 저도 뭐 굉장히 100% 공감을 하고 이 경조사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요거는 당분간은 뭐 없어질 수는 없는 문화다 보니까 좋은 면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미풍양속 중에 하나고 상부상조라고 하는 원래의 취지를 잘 생각을 한다면 좀 긍정적으로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뭐 경사는 못 느껴봤지만 결혼식 축의금 받아보고 그다음에 저는 조사는 이제 몇 년 전에 한 7년 전쯤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네네.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경사는 내 축의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좀 중요한 영역 같아요. 근데 조사는 덜 들어와도 아니 우리 안 해도 오잖아요. 그냥 금액보다 왔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왔는데 안 하는 사람 없는데 제 말은 이제 제 의미는 와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렇죠. 예를 들면 5만 원밖에 안 해도 와주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결혼식은 5만 원밖에 안 하면 뭐야? 왔는데 얘 뭐야? 이렇게 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사는 약간 그냥 와준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느낌? 맞습니다. 네.